자, 들어갑시다. 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망의 9월이 시작을 했고요. 이제 영역별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자, 9월을 만든 기분은 어떠세요? 상큼하기보다는 참 암울하죠? 아마 선생님들이 그냥 TO라고 하는 것을 조금 떠나서 가장 스트레스 받을 시기 자체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데, 아마 앞에 해왔던 부분대로 하나씩 차근차근히 해 나가시면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가실 겁니다. 우선 간략하게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해설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중앙에 들어오시는 분들 머리가 아마 인강을 그대로 나오실 겁니다. 앉으십시오. 특히 제가 있는 요 근처로 이렇게 해서요. 쌤들이 참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이게 중간에 화장실을 가신다거나 움직이셔야 할 때는 꼭 아래로 잘 숙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괜찮은데 가끔 이렇게 전국적으로 얼굴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저기 여담입니다만 혹시 9시 반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9시 반으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집 근처에 계시는 분들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2시간 반 이상 걸리시는 분들 괜찮습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게 5시부터 첨삭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제가 원래 중간에 혹시나 이게 밀릴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20분을 비워놨었는데 첨삭을 역시나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뒤에 갑자기 4시간, 3시간짜리 쌤들이 생겨나시는 바람에 중간에 왜 토요일날 비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시부터 무조건 첨삭이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의가 4시 40분에 무조건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이동을 하고 뭔가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해설 강의를 할 수 있는 시작 시간이 2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줄이든 그건 불가능하죠? 시험 시간을 더 줄이는 거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시작 시간을 10분, 20분이라도 당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10분이라도 당겨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중간에 쉬는 시간에 말을 할게요. 자, 우선은 강의 계획표부터 같이 보시겠어요? 자, 우선은 9월, 10월 부분에 2달에 걸쳐서 제가 진행할 부분은 전체 모의고사가 아니고요. 영역별 모의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차별로 해당하는 시험 범위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합교육과 시각장애에 관련해서 했고요. 2주차, 3주차, 4주차, 8주차까지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원래 6, 7주차 보시면 AAC라고 하는 부분이 공학에 들어가야 마땅한 거는 맞는데요. 자체가 한쪽 부분에 기울었을 때 시험 범위 자체가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러 이걸 찢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험 범위가 정해진다라는 건 알아두시고요. 자, 우선은 먼저 추석 기간 같은 경우에요. 토요일 날 정상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7일 휴강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멀리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하철이 아닌 기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편 예매가 필요할 거니까 혹시나 있으면 하시고요. 만약에 도저히 차편 때문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인강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다만 첨삭 같은 경우에는 그에 아마 자기조에 한 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실 겁니다. 아무도 안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하고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그래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날은 제가 원래 첨삭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출석 체크를 전부 하는데요. 하지 않을 겁니다. 어쩔 수가 없이 다른 이유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3주차 같은 경우에는요. 출석 체크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차편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겁니다. 다만
본인이 인강으로 문제를 푸시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1, 2, 3주차, 8주차까지 이렇게 영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은 쌤들이 보통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9, 10월부터는 전체 모의고사를 봐야 하지 않느냐,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자, 쌤들 지금요, 오늘 문제를 푸시면서 통합과 시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생각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역들 중에 주요하게 그 다음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교과 중에 하나가 통합과 시각입니다. 자, 그거를 푸시면서 느낀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 난이도. 문제 개수가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A, B형 이렇게 문제를 항상 편집을 하거든요. 이게 배열 맞추고 그러다가 A형에 이렇게 몇 개 붙여놓고 그거를 번호로 그대로 매겨가지고 지금 문제가 2개가 더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A형이 아마 14개로 정확히 맞춰줄 거고요. 그래서 문제 개수 말고 난이도 자체는 어땠습니까? 다 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객관형에 앞에 기입형에 나왔던 한 2, 3문제 그 정도 제외하고요. 쓸 수 있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실은 그래요. 난이도 자체가 제가 보는 기출 범위는 이 정도거든요. 아니 기입형의 그 2문제는 아닙니다. 찍으라는 문제였어요. 선생님들의 백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력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첫 주차에 내본 것이고요. 그거 외에는 선생님들이 풀 수 있으셔야 되고 최소한 어느 정도 접근은 할 수 있어야 되는 난이도입니다. 안 되시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9월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잔인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는 100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왔고 얼마 남은 것 같지 않고요. 갑자기 스산한 바람도 불어옵니다. 불안은 한데 막상 내 머릿속에는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은요. 선생님들 머릿속에 무언가 또렷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시기입니다. 아마 속은 좀 상하실 것 같아요. 1월부터 공부를 하셨건 아니면 3월부터 공부를 하셨건 나는 분명히 공부를 열심히 해왔고 그리고 쌤 최소한 지금 전체 2번 이상 돌리셨잖아요. 전 영역을 2번에서 3번은 돌렸는데 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부터 실은 공부 시작입니다. 그래서 원래 공부라고 하는 거 시험 준비라고 하는 것은요. 전 범위 자체를요. 2번, 3번 이상 내가 숙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에 맞추어서 요구하는 바에 맞추어서 접근해 나가는 것을 익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부터 제대로 된 공부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쌤들이 지금 만약에 제가 전체 모의고사 있죠. 전 영역이 나오는 것을 치면 이렇게 돼요. 나는 분명히 계획을 선생님들이 계획이 만약에 여기 지금 주차별 시험 범위처럼 짜 놓았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제가 1주차에 의사소통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한 문제가 나왔다. 왠지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신의 계획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보겠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게 돼요. 욕심을 부리면. 그래서 지금은요. 쌤들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TO가 나고 나면 내가 내 정신일까요? TO가 나고 그 다음에 특히 원서를 쓰고 경쟁률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아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긴장도 자체가 그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천천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들 있죠. 그것을 지금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지금 보는 게 늦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 요거를 따라오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계획이 어떠한 계획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잘 보는 타이밍입니다. 솔직히 마지막은 아닌데요. 어쨌든 샅샅이 볼 수 있는 부분으로서는 어떤 마지막이라고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영역을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차근차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급할 시기가 아니에요. 급한 거는요. 10월 말 가야 급한 겁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씩 접근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강의를 이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제 강의가 중간에 끼이기를 원해요. 그 말인즉슨 선생님들이 시험을 치기 전에, 한마디로 제 모의고사를 치기 전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와서 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각 영역별로 공부하셨던 자료들 있죠. 본인이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셨거나 아니면 서브노트를 만드셨거나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공부하셨던 것을 먼저 선행학습식으로 먼저 한번 보고 오십시오.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환기를 시키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전 영역을 한번 훑어보시고요. 아주 열심히 외우라는 부분 아닙니다. 전체 한번 한 하루 정도 이렇게 해서 훑어보고 오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치고 나시면 그게 보이실 거예요. 문제가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쉬운 부분은 있거든요. 내가 그것을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려운 부분 틀리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쉬운 부분 있죠. 아주 기초 같은 것들. 그러한 부분을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부분이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 다 다시 잡으십시오. 내가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문제에서 내가 풀면서 이러한 거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풀었다. 끼워 맞추어서 풀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옆에 학생 거 보고 풀었다. 아니면 책을 보고 풀었다. 그래서 본인만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고르세요. 정확히 알고 풀었는 문제, 한마디로 헷갈리는데 끼워 맞춘 문제, 이러한 난이도를 체크를 하셔가지고요. 내가 어디를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처음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아마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강론서 자체에 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희한한 강론서 있죠. 거의 안 보시는 그 강론서들.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출제를 하지 않고요. 선생님들이 가장 익숙하게 보는 책 기준에서 웬만하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없는 부분인가를 다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많이 나간 문제 같아. 버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내가 욕심을 부려서 다 가지고 가고 다 확인을 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더 중요한 거 우선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왠지 봐야 될 것 같아, 놓친 것 같아,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찾아가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복습을 하신 다음,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인드맵은 꼭 나오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 마지막 11월 달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되게 궁금하시는데 11월 같은 경우에는 아는 것 또 쓰고 복습하고 정확하게 인출할 수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쓰려고 하면 알아야 쓰죠. 그리고 그 아는 거는요, 내가 익숙하게 봤던 거 내에서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던 거를 정리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서브노트처럼 아주 자세하게 손으로 다 써라, 그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서브노트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하면요, 시험 치기 직전까지 만들어야지 만들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못 외우고 들어가죠. 쓰는 거는 필요 없어요.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죠.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더 확장시켜 놓은 부분, 모의고사를 통해 더 아는 부분 자체를요, 가지고 가실 부분만 다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시면 마지막 10월 말에 진짜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그거는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인드맵을 정확하게 활용을 못하셨다, 아니면 전체 구조 틀을 나는 가지고 있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어쨌든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서 각 영역별로 내가 큰 틀 있죠. 보는 거, 기본 가지 무조건 지금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함에서 조금 더 추가되고 살짝 빠지고 그거는 만들어집니다. 살짝 수정은 언제든지 가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거는 지금 해놓지 않고 마지막에 하려고 하면 토합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먼저 예습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체크를 해서 그거 마인드맵으로 정리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마 큰 틀로 이렇게 만드시면 비포 근처에 한 장 근처로 나올 거고 이제 아마 선생님들이 내가 외우지 못했던 거 외워야 되는 것들을 아마 조금씩 체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론서처럼 두껍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요, 오며 가며 계속 보시는 겁니다. 따로 복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지적장애, 그 다음 주 행동지원 이거 따라오는데 벅찹니다. 그래서 중간에 무조건 앞에 거를 다시 복습할 시간, 이러한 따로 시간은 없습니다. 무조건. 그런데 9월 달에 했던 거, 9월 3일 날 했던 거 10월 22일 날 가면 절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노출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두꺼우면 노출시켜도 다 못 봅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 아니면 두 장짜리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는 쌤들이 공부가 제일 안 되는 시간이 언제예요? 지금쯤이죠. 밥 먹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아, 항상 안 되십니까? 밥 먹고 나서 조금 있다가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사람마다 달라요. 꼭 공부가 안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보시는 겁니다. 공부가 안 된다고 이제 나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공부가 안 되면요. 아는 거 보는 겁니다. 새로운 걸 보면요. 머리가 아파서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너무 안 된다. 미치겠다. 이 생각이 드시죠. 그럴 때는 내가 어제 했던 거 아니면 알고 있던 거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아는 걸 다시 보면요. 익숙하기 때문에 또 조용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법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제발 교육과정이랑 법을요. 아침에 1시간, 2시간 동안 외우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은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집중적으로 그대로 외우는 거는요. 30분 이상이 가기 힘듭니다. 1시간 진짜 힘들어요. 웬만하면 30분, 40분 근처 내에서 외우고 난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여기 왠지 스팀이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끊으십시오. 30분 단위로. 한계치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은. 한 영역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외우는 부분 자체가 보통 짧게 공부를 하고 한계치가 올라오게 되는데 그거를 연달아 배정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간중간 짧게 30분씩 근처 있죠. 잘라서 중간 배정하시기 바랍니다. 연달아 2시간, 3시간, 2시간 외우겠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겠다라는 거고 스스로 학대하는 겁니다. 그거는. 원래 사람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요. 그거는. 그래서 나누십시오. 그리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초과정이든 그 다음에 교육학이든 하는 부분 자체를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전공 강사이기는 한데요. 항상 선생님들이 발목이 잡히는 부분 자체가 교육학과라 교육학 다 14점 나오는데 혼자 9점 나오면 답이 없습니다. 초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보통 한 12점 근처를 많이 받으셨는데요. 7점 이하, 2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9월달 들어와서 보면 전공이 급하다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뭔가 잘 안 되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이랑 초과정을 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11월달 가서 마지막 특히 특강 있죠. 마지막 특강 이런 거. 마지막 찍어주는 특강. 거기에 목을 메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 특강 같은 경우는 하루 온종일 아니면 며칠 동안 이렇게 들으면서 전공에 대한 흐름까지도 깨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에 해왔던 부분을 복습하는 형태로라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일정 이상 부분 자체를요. 교육학 초과정 부분에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주셔가지고 절대로 얘가 점수를 깎아먹지 않도록은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은요. 이제 스탑워치 10시간이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공부 시간은요. 모두 다 앉아있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앉아서 공부해서 집중하는 시간 자체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공부하는 시간이 올라가라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뭐를 하시느냐 하면 잠자는 시간을 줄이시고요. 운동하는 시간을 줄이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아직 운동을 하셔야 될 겁니다. 조금 더 가셔야지 11월 달까지 버틸 체력이 돼요.
지금 그만두시면요. 10월 말 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 혹시나 운동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이 살짝은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잠을 갑자기 새벽 2시에 잔다. 그래서 난 아침 7시에 일어나겠다. 원래 생활 패턴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계획은요. 3일 하고 안 하겠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세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현실적으로요. 30분 기준으로 움직이십시오. 앞뒤 30분 있죠. 30분 조금 더 늦게 그 다음에 아니면 20분부터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지 8시간에서 바로 10시간이 안 됩니다. 오늘 8시간 했으면 내일은 8시간 2분이라도 3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요. 하루를 완전히 쉬는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는 놀아라 이 소리를 조금씩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공부를 쉬는 타이밍 자체를 만드는데 이제 완벽하게 하루를 노는 것 자체는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혹시 느껴보셨어요? 공부를 안 하고 며칠 쉬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하면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눈에 글이 잘 안 들어오고 그게 있을 겁니다. 그게 다시 복기라 그래야 되나? 이전까지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이제. 그래서 만약에 공부가 너무 안 된다 하시거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복습하는 형태 있죠. 했던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고 아는 걸 써보는 연습을 하시고요. 어쨌든 공부를 하루에 최하 6시간 이상은 유지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주말이나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다 아니면 교회를 길게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하 3시간 이상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새벽이든 아니면 갔다 와서 저녁이든 3시간 근처는 이제 쉽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저 혼자만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타이밍에는 그래도 지금 시기에는 그래도 한 3시간 근처는 선생님들 공부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의 관리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지금 벌벌 떨면요. 될 것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TO 걱정하지 마십시오. 쌤들이 걱정한다고 1개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되고 3개가 2개 될 일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9월 말 넘어서 이제 TO에 대해서 흉흉한 소리가 돌기 시작을 할 겁니다. 사실일 겁니다. 9월 이후에 나오는 거는요. 정확히 집계가 되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만 들으십시오. 0명이다 아니다만 확인하십시오. 0명이면요. 정말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한 자리라도 있으면 그걸 내 자리로 만들면 됩니다. 누구는 들어가잖아요. 나만 못 들어갈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냥 앞으로 가십시오. 이제 뒤로 물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강의 시간 자체는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교시, 2교시로 전공이 나눠지고요. 1교시 같은 경우 10시에서 시작을 해서 원래 90분 기준인데 9월달은 85분, 그 다음에 10월달은 80분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항상 문제가 시험장 안에 들어가서 미치도록 이렇게 쓰고 딱 놨는데 보다 답안지를 딱 걷어갔다. 그리고 마지막 확인을 못했다. 그게 아니면 한 문제 못 썼다. 그래서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 못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3번 확인 겨우 했어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가장 시간이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치고 남았던 사람은요. 그냥 시험장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분 있죠. 학교과 관련 없이 시험 분위기는 이런 거구나. 그런 분들은 있습니다만 쌤들은 지금 그걸 원하시진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대부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좋은 거는요. 우리가 시간을 솔직히 1시간 20분이 아니라 1시간 10분 근처로 맞춰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은 근데 저희 옮겨 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하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1시간 반 기준으로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요. 안에 들어가서 당황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잡아먹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줄이되 푸는 거는 다 똑같이 푸셔야 됩니다. 풀고 정확히 3번 푸는 것까지 1시간 20분, 정확히 한 15분 이내에 끊게 연습을 하시는 게 아마 전체적으로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간을 치고 선생님들이 답안지를 제출해 주시면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2시부터 5시 근처까지 제가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5시부터는 첨삭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선생님들이 아까 시험을 치시고 제출해 주신 답안지는요. 밑에서 열심히 복사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 8부의 복사가 된 것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첨삭조 자체가 8명으로 지금 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첨삭조 배정표도 조금 이따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본인 조 확인을 하시고요. 그때 자기 복사된 답안지를 본인이 찾아서 오셔야 됩니다. 복사된 것이 올라오면 본인이 찾아서 그 조에 오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 답안지랑 다른 사람들 답안지랑 한 부씩 모두 다 교환을 해서 대표 답안 1명 자체를 뽑아서 그분의 답을 보고 첨삭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조에 누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죠? 잘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못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답지를요.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 선생님이 공부를 잘한다라고 할지라도요.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다 잘 쓰진 않아요. B 선생님이 공부를 못해도요. 한 문제는 기똥차게 잘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답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1번, 1번, 1번 하나씩을 모두 다 따로 보셔서 요거는 이분이 이게 잘 썼구나. 그걸 끊임없이 확인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썼을까라고 해서 맞춰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강 같은 경우는 첨삭이 이렇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첨삭이 토요일 하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토요일 하루로 불가능해서 일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지금 시작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 조당 시간을 20분으로 했더니 지금 15조까지 돼서 아마 1시간 근처까지는 토요일 날 거의 배정이 되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이내 짧으신 분들만 일요일 날 아마 배정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첨삭하는 주차가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주차에 해당 영역에 하나, 그 다음 7주차 해당 영역에 문제 자체가 각각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9월 17일부터 9월 20일,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 자정까지 업로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만 정확히 파일이 올라가고요. 이 시간이 지나면 파일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 맞게 올려주시되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압축하지 마십시오. 압축을 하면 그 파일을 다시 변환을 해갖고 풀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스캔을 하셔가지고 PDF나 아니면 한글 파일로 제발 하나의 파일로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에도 본인의 이름을 써주시고요. 스캔을 하는 답안지에도 자신의 이름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만 이렇게 하시면 복사를 해서 그거를 다시 하는 프린트를 해서 그걸 보고 첨삭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답안지에 없으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인강쌤들 답안지에도 이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답안지를 올리는 파일에도 본인 이름 정확하게 올려주시되 절대 압축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답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의 답을 공통으로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인강쌤들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한테 지금 9월 10일까지 제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답도 공유가 됩니다. 선생님의 지금 첨삭을 시험지로 답안지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음성 파일로 지금 첨삭을 해서 나갈 거고요. 이 부분 자체가 한 조로 이루어져서 여러 명을 같이 들을 수 있게 할 겁니다. 보통 한 주에 3명에서 4명 정도 배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거를 인강 공유를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3명의 파일에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의 답, 그 다음에 음성 파일 같이 들을 수 있으니까 대신
이거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2번 다 정확하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청을 하고 안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실 분들은 뒤에 아마 제 개인 메일이 아마 적혀져 있을 겁니다. 이 메일로 인강 공유를 신청하겠다라고 해서 이름과 아이디, 전화번호 4자리 있죠. 거기까지는 넣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가시면 초등교육과정과 중등교육과정 법범위가 나와져 있습니다. 우선은 이게 영역별 모의고사다 보니까 교육과정과 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서 보기가 힘들어서 따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빈칸으로, 그 다음 법 같은 경우에는 진의형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칸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 법이 이렇게 되었을 때 잘못된 부분을 찾고 수정하시오. 이러한 문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법 전체 내용을 보시고 이게 다 맞다, 틀렸다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맞다로 틀린 거는 틀렸다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틀렸으면 무엇이 틀렸고 정확히 바르게 고치는 거는 어디까지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나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확인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중등생들 같은 경우 기본교육과정의 체험민은 제외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셔가지고요. 혹시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참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20분마다 첨삭이 진행이 되고요. 첨삭은 이 강의실이 아니라 13층에 다른 강의실에서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본인의 첨삭 배정표가 곧 나올 거고요. 본인의 이름을 확인하신 다음에 해당 시간에 맞게 본인이 첨삭실로 와주셔야 됩니다. 누구누구 불러가세요 이렇게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시간에 맞춰가지고 올라오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시 타임 자체가 애매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학원 건물 자체가 10시에 닫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중간에 조금 늦어서 밀리게 되면요.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첨삭을 받을 장소 자체, 시간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갈 부분은 기입형부터 순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에 정확히 14개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형태는 아마 오늘 나왔던 문제 형태 있죠. 거의 이러한 형태 근처로 나올 겁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다음에 시각장애 은수를 위하여 설교사는 다음과 같은 중재를 제공하였다. 기획에 해당하는 확대법의 종류와 그 다음에 시각교육 접근을 쓰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전성 황반 변성을 가진 은수는 근거리, 원거리 시력이 모두 나쁘며 망막 중심부에 발경을 하여 중심암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설교사는 은수에게 확대경을 제공하였다. 라는 겁니다. 자, 이 확대경이라고 하는 것이 확대법의 종류에서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확대법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상대적 거리 크기 확대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 그 다음에 투사 확대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렌즈를 사용해서 더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각도 확대법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시각교육 접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저시력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부분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시각 자극 접근, 시각 효율 접근, 아니면 시효율 접근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각 활용 접근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확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까? 자, 시각 자극, 시효율, 그 다음에 시각 활용 요거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자극은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에 자극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빛이 있다, 없다, 사물이 있다, 없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시각 효율, 시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시각적 과제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가 있는가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시각 활용 접근은요. 이것이 정말 다른 여러 가지 보조 도구를 사용해서 시각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그래서 광학, 비광학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대경을 제공을 한다는 것도 시각 활용 접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확대경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을 하시냐면 어디에 쓰인다. 그 다음에 언제 쓰이고 손잡이형 확대경 계산하는 거고 이러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기출문제 추세가요. 선생님들이 그 내용 답을 모르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답은 압니다.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까지 물었던 방식과 다르게 묻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내용을 한마디로 우리는 A라는 내용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만 접근을 하는 반면에 옆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래에서 들어올 수도 있게 됩니다. 융통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한 형태로 공부를 해보시고 예측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다음은 통합학급에서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협력하여 교수한 방법이다. 실시한 방법의 명칭을 쓰고 이것이 교수 적합화 유형의 하위 유형은 어디에 해당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 두 개의 집단이 나오고요. 교사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가르치는 부분은 화살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교수하기 위해서 학급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교사는 각각 한 집단을 맡아 같은 시간에 다른 내용을 교수를 하고 끝나면 집단을 바꾸어 자기가 맡은 내용을 교수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보던 내용은 아닐 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들이 쉽게 보던 5가지 모형 중에 비슷한 게 있을 겁니다. 뭡니까? 스테이션입니다. 교대 교수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한 표현이기는 한데요. 옛날에 스테이션 교수니, 지금 현재 스테이션 교수가 보통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교실 집단을 3가지 집단 이상으로 나눈다라고 하는데, 보통 그게 예전 책에는 2집단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2집단 안에 뭐예요? 서로 각각 교수가 가르치고 대신 내용이 순차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A, B를 배워도 되고 B, A를 배워도 상관없는, 그리고 교사가 번갈아 가르칠 수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확장되었죠. 어떻게? 교사가 주도하는 부분과 학생이 독립적으로 주도하는 부분까지 추가로 되어서 들어갔고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교대 교수 부분에서 따오기는 했지만 스테이션 교수까지 정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협력 교수라고 하는 것은 교수 적합화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교수 방법의 수정입니다. 혹시 집단에 대한 수정을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 교수 집단의 수정은 어떤 집단? 학생들의 집단에만 해당됩니다. 방법 안에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실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방법에 대한 걸로 정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평행 교수, 교대 교수, 대안 교수, 팀 교수, 그 다음 1교수, 1보조까지, 1지원, 용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부분 꼭 알아두시고요. 우선적으로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집단이 나뉘느냐, 나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 집단을요. 그죠? 교사가 집단을 나누어서 가르치느냐, 아니면 하나로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집단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면 그 나눌 때 그 안에 가르치는 내용이 어떠하다라는 걸로 아마 달라질 겁니다. 평행 교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 교수는요. 일반적인 교수 내용을 진행할 수 있는 대집단과 보충이나 심화라고 하는 일반적이지 않는 내용을 가르치는 소집단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션은요. 순서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는 병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가는 중재로서의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이고 나는 기억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재로서의 특수교육의 명칭을 쓰고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참 큰 내용이라서 안 낼까라고 했는데 예방적 중재라고 하는 건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라서요. 거기와 연결된 거를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자, 갑니다.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이동과 관로와 같은 특수교육적 훈련 또는 보조장치와 같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을 제공하는 중재이다라는 겁니다. 이 중재가 의미하는 것은 보상적 중재를 말을 합니다. 자, 해설 잠깐만 보실래요? 자, 해설. 자, 이 페이지에 가시면 중재로서의 특수교육이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중재로서의 특수교육과 그다음 교수로서의 특수교육 이렇게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교수는 당연히 환경, 집단, 내용, 방법 이런 걸 들어가는 부분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르게 보는 부분 자체가 중재로서의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재로서의 특수교육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방적 중재입니다. 어떤 걸 것 같아요? 예방. 장애가 생기는 것 자체를 막도로 하는 부분 자체가 예방적 중재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쌤들이 익숙하게 아시는 부분이죠,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정적 중재 부분입니다. 이거는 뭘 것 같아요? 교정이라는 말은 어떤 걸 같아요? 문제가 있는 부분을 뭐예요? 바꾸어주는 형태를 말을 하죠. 자, 그래서 교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특정 영향을 제거한다. 특정 장애로 인해서 생긴 부분 자체를 뭐예요? 교정, 바꾸도록 하는 부분이 바로 교정적 중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술, 어떠한 학업적 기술을 가르치는 형태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적 중재입니다. 자, 한마디로 예방을 해서 발생을 하지 않도록 했고요. 그래서 장애 그 자체를 도와주는 중재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도 장애 학생들이 제한점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는 보상적 중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세 번째 줄 보시면요. 보상적 중재 세 번째 줄입니다. 교정적 중재는 손의 사용이 불편한 뇌성마비 아동에게 컴퓨터 과제 수행을 위한 손의 사용을 가르치는 반면에 보상적 중재는 뭐예요? 헤드스틱이나 컴퓨터 자판 등의 기술을 제공하여 제한된 소근육 통제 능력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상적 중재라고 하는 것은 장애 학생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상적 중재가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기억과 같은 기억 안에 들어갈 내용 자체가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잔존 감각을 활용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는 능력, 뭐라고 합니까? 방향 정의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이동 방법, 그 다음에 방향 정의를 가르치는 것. 이거는 우리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장애 학생들만을 위한 중재, 보상적 중재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잘 찍으셨습니까? 자, 4번. 자, 다음은 농맹 중복장애 학생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쓰시오. 농맹 학생이 구어를 배우는 방법으로 기억이 활용된다. 이 방법은 농맹 학생이 말하는 사람의 얼굴과 목을 손으로 만져 말과 관계된 움직임과 떨림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목이 어떠한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목이 여기가 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입이 울릴 수도 있고 달라지게 되는 거죠. 물론 소리를 낼 때 여기 울리지 않으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여기 울림의 정도나 그것이 모두 다 달라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손으로 이 발성과 관련된 움직임, 떨림을 인지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타도마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목, 그 다음에 또 어디? 입술. 직접 만져보면서 그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타도마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니은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솔직히 저는 기억은 아마 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니은은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찍으라는 문제입니다. 쌤들 혹시 그 옛날에 촉수화하고 손가락 점자 나왔던 문제 기억나십니까? 기출문제 중에. 그거 답을 알고 적었던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용어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요. 그냥 내용 보고 쓰다 보니까 손가락 점자는 맞았던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촉수화? 그거랑. 둘 다 맞았던 사람은 못 봤는데 둘 중에 하나 맞았던 사람은 저는 그때 꽤 많이 봤었거든요. 아는 부분 아닌데. 그래서 기입형인데도요. 우선은 빈칸은 남겨두시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쥐어짜서 쓰십시오. 괜찮아요. 채점자가 선생님들의 얼굴을 알고 매겨주는 거 아닙니다. 이름조차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쓰시길 바랍니다. 자, 니은에 들어가는 것은 공동움직임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구어 능력이 아예 없거나 상징 수단인 언어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여 비상징적 또는 상징 이전 수준의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아동에게 사용되는 방법으로 학생과 교사가 신체 움직임을 단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 이것을 우선은 시각장애 책에는 공동움직임법이라고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만 봐두십시오. 아니요, 타도마만 알아두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시각장애 학생의 실내 보행 시 필요한 기술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니은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한 가지 쓰시오. 자, 기억이란 직선 보행을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굽어져 걷는 형상을 말한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비어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선은 실내 보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지 지도나 이걸 다 만들었다라고 하면요. 방향정의는 이미 끝난 상황에서 이동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선 보행입니다. 그래야지 뭐예요? 내가 직선으로 가야지 내 머릿속에 있는 인지 지도 안에 정확한 위치를 내가 이동을 해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트레일링이나 이런 걸 하면서 뭐예요? 직선 보행하는 걸 많이 연습을 하고 하는 것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내 독립적 보행 자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직선 보행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선 보행을 나는 한다라고 하는데 뭐예요? 굽어져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비어링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혹시 그거 TV에서 본 적 없으세요? 그 전에 그거 누가 알려주던데 눈을 감고요. 그래, 눈을 감고 이렇게 걸어. 제자리에서. 그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요. 우리도 중심이 딱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 치우쳐진대요. 왜 실제로 저도 했는데 저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되게 많이 치우쳐져 있던데 확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어느 순간 저 분명히 이렇게 사이사이 정확히 딱 중간에서 했는데 바로 옆에 의자에 바로 부딪힐 정도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저희가 직선 보행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할 때 우선은 잘 하시는 분들 있죠. 독립적 보행이 잘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인지 지도가 그려진 상황에서 정확히 직선을 긋고 그거에 따라가는 연습을 엄청나게 해서 움직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직선 보행이 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부분 자체를 우리는 비어링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어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비어링이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인지지도 자체가요, 쌤들, 여기 이러한 공간을 말을 하고 나는 여기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나는 분명 이렇게 가고 있어. 그래서 나는 여기쯤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예요? 여기 아예 이렇게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예 전혀 다른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그곳에서 다시 방향을 잡아야 되게 됩니다. 이때 방향은 어떻게 잡을까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 신체 정렬법입니다. 자, 이때 보행자가 실시하는 것이 방향 잡기라는 기술이다. 방향 잡기란 목표 지점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기술이며 이를 위해 소리나 사물로부터 방향을 가늠하게 된다. 이 훈련은 긴 복도나 인도의 중앙을 따라 걸으면서 하되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직선 보행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어링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신체 정렬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신체 정렬법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수직 정렬, 그 다음에 수평 정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설 잠깐만 보실래요? 자, 제가 지금 수직 정렬, 수평 정렬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2개 넣어놨습니다. 자, 위의 수직 정렬과 아래의 수직 정렬 보시겠어요? 윗부분의 수직 정렬 같은 경우는 뭐예요? 벽에 이렇게 기대오고 있는 같은 느낌이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그림의 수직 정렬 같은 경우는 벽과 어떻게 돼요? 벽과 90도가 이루어져 되어 있죠. 자, 틀린 겁니까?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준이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벽에 한마디로 벽 있죠. 이 벽에 같이 수직을 만들 것인가. 다시요. 이 벽을 기준으로 수직을 만든다라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서야지 벽과 내가 수직이 되죠. 그죠? 그런데 교통 흐름과 수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복도라고 하는 부분 있죠? 아니요, 이거보다 제가 여기서 설게요. 쌤들 여기 지금 교단 보이시죠? 자, 인강쌤들도 저 옆으로 칠판을 쭉 달아서 지금 교단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가 가는 게 뭐예요? 교통 흐름입니다. 자, 이거 흐름과 지금 나의 흐름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저 흐름은 이쪽이죠.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앞으로 가잖아요. 그죠? 나 흐름과 그 다음에 여기 교통 흐름은 이게 수직이 되는 거고요. 대신 뭐예요? 내가 이렇게 돌게 되면요. 흐름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수평이 되는 것이고 벽을 기준으로 하면 벽과 나의 몸은 수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쌤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건이 주어지겠죠. 벽을 기준으로 하라. 만약에 수직, 수평 정렬 둘 중에 한 개가 답이 된다라고 하면 조건 없이는 이것은 정답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써라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거나 그것이 아니면 뭐 신체 정렬법 이렇게 큰 것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다음은 시각장애 학생인 은수에게 점자를 가르치기 위해 박교사가 사용한 방법이다. 박교사가 사용한 방법의 명칭을 쓰시오. 자, 은수가 개별 음소들을 배우기 전에 단어, 절 짧은 문장을 배운다. 은수가 단어, 절 짧은 문장에 큰 단위로 사고하는 법을 익혀 습관이 형성된 후에 쓰기 지도를 하는 것이고요. 손끝으로 촉각으로 단어를 전체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일촉 단어 접근이 사용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정자보다는 약자 점자를 사용하여 점자를 지도합니다. 자, 이것은 은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부분입니까? 점자 지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라 뭐죠? 점자 지도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점자 지도 방법은 크게 3가지 접근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음소 접근, 음소 단어 접근, 그 다음에 단어 접근 방법이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음소 접근은 뭘 것 같아요? 음소가 뭐예요? 자음, 모음 하나하나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손가락이 단 한 번에 하나의 음소 만질 수 있는 거 있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음소 단어는요. 음소에서 뭐예요? 합쳐져서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음소 하나를
뭐예요? 인지를 하고 그것이 연달아돼서 단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음소 단어 접근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접근 방법은 말 그대로 뭐예요? 단어라고 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자체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단어 접근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점자 외우셨습니까? 점자 너무 깔끔하게 아니요라고 하는 표정들이 보이시는데 쌤들 점자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한 문제씩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하게 그냥 음소 자음 모음 있죠? 국어 그걸 외우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래서 숫자, 그 다음에 약자, 약어 규정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것을 정확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 거기까지. 그 다음에 영어 점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 빈칸 기역,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점자 기호의 명칭을 쓰시오. 숫자 5의 점자는 수표를 찍은 후에 무엇과 점형이 같습니다. 라는 겁니다. 숫자 5의 점형은 자음, 조성, 미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2의 점자는 무엇과 점형이 동일해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만 수표 대신 영문표의 점자 기호를 사용한다. 영어 중에 무엇과 같은가 라고 하는 겁니다. 숫자는 1, 2, 3, 4 이거 자체가 무엇과 영어 A, B, C, D와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B와 점형이 동일해집니다. 자, 점자 기호 간단하게 드린 거 있죠. 점자 규정 말고요. 점자 기호로 드린 거. 보통 선생님들이 익숙하게 보는 형태가 예일 겁니다. 그죠? 드렸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면 2페이지 보시면 숫자와 알파벳 나옵니다. 숫자라고 하는 것은요. 점령을 찍기 전 그 앞에 뭐가 필요하다? 수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수표는 어디에 있는가? 문장 부호 두 번째 줄 네 번째 수표 있습니다. 3, 4, 5, 6점. 이거를 찍고 숫자에 해당하는 부분 1, 2, 3, 4에 해당하는 점자를 찍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어떻게 하는가? 세 번째, 두 번째 영문표 있습니다. 시작과 종결 둘 다 있습니다. 숫자 같은 경우는 종결이 왜 없을까요? 띄었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되지 않고요.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영어가 시작할 때는 3, 5, 6점을 찍고 영어 알파벳에 해당하는 걸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났을 때 2점, 5점, 6점을 같이 찍어 주셔야만 영어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숫자와 알파벳은 동일한 점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J 순서대로 뭐예요? 1에서 0까지가 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알파벳 그대로 해서 뭐예요? 3점만 추가. 그 다음에는 3점, 6점이 두 개가 추가가 되고요. W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자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스펠링 자체가 W가 나중에 만들어진 문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U, V, X, Y, Z까지는 그대로 있고요. W는 따로 만들어져서 다른 형태의 점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다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소한 여기는 달달 외우시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한국 점자 규정 그거는 그때 같이 할게요. 그 부분까지도 지금 모두 다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한국 점자 규정이 지금 바뀐다라고 해서 위에 국회에 상정이 되어져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규정 그대로 봐두시면 될 겁니다. 만약에 시험일 이전에 통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반포가 되는 경우 바뀐 규정까지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 몇 년도 대비, 2016 대비 돼 있네. 2017학년도 대비이기 때문에 뭐예요? 2017년에 시작되는 부분 있죠. 시행되는 부분까지는 저희의 모두의 다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학생 A는 학습의 문제 중 특히 읽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설교사는 읽기에 어려움을 가진 A와 읽기를 잘하는 B 학생을 함께 짝지어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지도하였다. 설교사가 사용한 전략의 명칭을 쓰고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단계를 쓰시오. 자, 뭐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인지? 단계, 파트너 읽기, 단락, 요약. 그 다음에 기억에 해당되는 거는 뭡니까? 예상 릴레이.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파트너 읽기, 단락, 요약, 예상 릴레이로 진행되는 또래 보조 학습 전략, 일명 팔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학생, 특히 읽기를 잘하는 학생과 잘하지 않는 학생들이 서로 각각의 정해진 단계에 맞추어 대답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읽기 자체 능력이 향상되는 대표적인 또래 교수법 중 하나입니다. 별 수 없이 이거는 그대로 외우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쉬었다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쉬었다가 그 다음 9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